몽몰랭씨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예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하리라는 것. 그렇게 되면 나의 잘못으로 되지 않고 만사가 무사히 끝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내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때에 몽몰랭씨가 찾아와서 내가 요구한 대로 성찬식을 허락한다고 전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자기로서나 교회의 장로들로서나 신도 가운데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큰 자랑으로 안다는 것을 말했다. 평생에 나는 이와 같은 놀라움과 기쁨을 경험한 일이 없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지상에서 더욱이 역경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고 슬픈 운명을 짊어진 것으로 생각하여 왔었다. 거듭되는 추방과 박해 속에 있었던 나는 다시 없는 위안을 발견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다. 적어도 나는 교우들 가운데 끼게 되었다고. 그리하여 나는 성찬식에 나갔다. 이 감동과 감격의 눈물은 아마 인간이 신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즐거운 각오였을 것이다. 얼마 뒤 원수경이 내게 부풀레르 부인의 편지를 보내왔다. 나의 추측으로는 원수경을 알고 있는 달랑베르의 손을 거쳐서 온 것으로 생각된다. 몽모랑씨를 떠나온 뒤 처음으로 부인이 보낸 이 편지 속에서 그녀는 몽몰랭씨에게 편지를 쓴 것과 또 특히 성찬식을 한 것으로 나를 심하게 책망했다. 대관절 그녀는 누구에 대하여 이런 책망을 하는 것인지 내게는 납득이 가지 않았다. 저네브에 다녀온 뒤로 나는 신교도임을 늘 공언하였고 공공연하게 네덜란드 대사관 교회당에 나가고 있었으나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므로 부인의 책망은 더욱 납득이 안 갔다. 부풀레르 백작 부인이 종교에 관한 나의 신앙까지 조종하려는 것은 우습게 생각되었다. 그러나 부인의 뜻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그 뜻이 둘도 없는 성의에서 나온 것임을 의심치 않았으므로 이 기묘한 비난에 화를 내거나 또 불쾌하게 생각지 않고 나는 이유를 써서 회답을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도 나에 대한 비방은 인쇄되어 퍼져갔다. 그런 악착스런 필자들은 나를 너무 온건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권력자들을 비난하였다. 이 서로 지저대는 괴소리는 주모자들이 여전히 그 막후에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뭔지 모르게 기분 나쁜 공포감을 느끼게 했다. 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짓거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솔본노 대학의 비난도 있다는 확실한 말을 들었다. 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믿지 않았다. 어떻게 솔본노가 이 사건에 개입할 수 있었을까? 내가 가톨릭이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려는 것일까? 그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내가 충실한 칼빈 교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일까? 그것이 솔본노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그건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것은 선교사들의 대리역을 하는 것이다. 나는 그 비방문을 보기 전에 이것은 솔본노를 우롱하려고 이름을 남용하여 세상에 퍼뜨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을 보고 나서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결국 내가
더는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나는 솔본너 신학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 다른 또 하나의 비방문은 그 이상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왜냐하면 내가 늘 존경하고 있던 사람으로 그의 완고함을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그의 지조는 찬양해 왔던 사람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나를 공격한 파리 대사교가 내린 교서에 대한 것이다. 그것에는 회답할 의무가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나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고도 답변할 수 있었다. 이것은 그 전에 폴란드 왕에게 답변한 경우와 비슷한 것이었다. 나는 난폭한 볼테르식의 논쟁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품위 없는 논전은 할 수가 없고 상대방이 이쪽의 공격을 모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일이 없이 스스로 변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나는 그 교서가 예수회식인 것을 의심치 않았다. 그때는 비록 그들 자신도 역경에 처해 있기는 했으나 그 글 속에는 역시 불우한 사람을 학대한다는 옛날부터의 그들의 주의가 엿보였다. 그러므로 나도 또 자연 옛날 방침에 따라 비방자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인쇄물은 없애버리기로 했다. 이것은 충분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모띠에에 제재하는 것이 매우 즐거웠으므로 여기서 여생을 바칠 결심을 굳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확실한 생활비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거기서는 적잖은 생활비가 들었다. 한편 지금까지의 살림을 집어치우고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점, 가재 도구를 팔아버리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한 점, 그 밖에 몽모랑씨를 떠나온 일에 쓴 비용 때문에 전날의 내 계획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말았다. 내가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은 날마다 현저하게 줄어갔다. 나머지를 다 써버리면 2년이나 3년이면 충분했다. 이미 단념해버린 저술이라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회복할 방법이 없었다. 이었고 나의 모든 사정이 달라질 것이며 대중은 열광에서 깨어나고 권력자들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 나는 이 호전되는 시기가 올 때까지 나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만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 고달픈 일은 포기해버렸다. 그 때문에 나는 음악 사전을 다시 꺼냈다. 이것은 10년간의 노력으로 꽤 진척되어 있었다. 거기에 마지막 손질을 하고 정서만 하면 되었다. 최근에 몇 권의 책이 도착되어 이 사전을 완성할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되었다. 동시에 도착한 서류들 덕분으로 회상록의 계획에도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오로지 이것에만 전념할 생각이었다. 우선 먼저 편지 같은 것을 베껴 한 묶음으로 하고 사실과 시대 순서에 의해 자신의 기억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하려 했다. 그를 위해 보존해 두고 싶었던 편지는 이미 분류해 두었다. 거의 10년 이래 이런 일을 계속해 왔다. 그런데 막상 편지를 베끼려고 정리할 때 한 군데 탈락된 것을 발견하고 나는 깜짝 놀랐다. 이 탈락은 1756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에 이르는 약 6달에 걸친 것이었다.
내가 분류한 것 속에는 이 탈락된 기관에 있은 디더로와 들레이로와 에핀의 부인, 슈농소 부인 등의 온갖 편지들을 넣어둔 기억이 분명한데도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그 편지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룩상부르 저택에 놓아두었던 몇 달 사이에 누군가가 내 서류에 손을 댄 것일까?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나는 손수 그것을 맡겨놓은 방 열쇠를 원수가 간수하는 것을 보았다. 부인들 편지의 대부분과 또 디드로의 것은 모두 날짜가 없어서 그 편지들을 순서대로 정리하려면 기억을 더듬어 가며 날짜를 적어 두어야 했으므로 처음에는 날짜를 잘못 적어 넣었나 싶어서 날짜가 없는 편지 또는 내가 적어 넣은 날짜가 있는 것들을 전부 다시 한번 조사해 보며 이 탈락된 곳을 메울 만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았다. 그러나 이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탈락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으며 편지는 누가 가져간 것이 확실했다. 누가 왜 훔쳐냈을까? 이것은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 편지들은 나이 큰 논쟁 이전의 것이며 진리에 내가 처음으로 도취되어 있을 무렵의 것으로 아무에게도 관심이 있을 수 없었다. 그것은 고작 해야 디더로의 중상이거나 들레이로의 조롱이거나 슈농소 부인이나 당시 나와 같이 가장 친했던 에핀의 부인과의 우정의 표시 같은 것이었다. 그러니 이 편지들이 누구에게 요긴할 수 있단 말인가? 그 편지들을 되간절 무엇에 쓰려는 것일까? 7년 뒤에야 나는 이 무서운 도난의 목적을 짐작하게 되었다. 이것이 없어진 것을 확실히 알았으므로 나는 또 다른 것이 없어지진 않았나 하고 초고 속을 찾아보았다. 기억력이 나쁜 나로서도 많은 서류 가운데 다른 것이 또 없어진 것을 알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